프롤로그. 스타트업 업계 그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에는 오래된 격언 하나가 유령처럼 떠돈다. 창업이란 절벽에서 몸을 던져 떨어지는 동안 비행기를 조립해서 다시 날아오르는 과정이다. 수많은 몽상가들이 유니콘 기업이라는 찬란한 허상을 쫓아 스스로 절벽 끝으로 걸어간다. 그들은 자신이 추락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비행기를 조립할 천재라고 믿는다. 중력을 거스르는 영웅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성공의 신화 뒤에는 항상 으깨어진 누군가의 희생이 존재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살점을 떼어내 날개를 붙이고 그들의 피를 태워 엔진을 돌린다. 오늘의 이야기는 비행기를 조립해 구름 위로 날아오른 한 남자와 그를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 바닥에 처박혀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다. 남자가 창공을 가르며 환호성을 지를 때 바닥에 떨어진 여자는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그가 구름 위로 날아오르며 아내에게 던진 마지막 말은 단 한 줄이었다. 우리 이혼하자. 제1장 완벽한 연기, 차가운 새벽. 남편 강민우는 34세. S대 공대 수석 졸업, 외국계 컨설팅 펌 출신. 타인이 보기엔 빛나는 스펙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갈증을 느꼈다. 꽉 막힌 조직 생활은 그의 야망을 담기에 너무 좁은 그릇이었다. 그가 세상을 바꿀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사표를 던졌을 때 아내 윤서연은 만삭의 몸으로 그를 안아주었다.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당신의 눈을 믿어. 그리고 내가 있잖아. 그것이 지옥의 서막이었다. 민우의 스타트업 회사는 초기 2년 동안 매출이 0원이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돈을 먹는 하마였다. 서연은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복직했고 낮에는 회사 업무에 시달리고 밤에는 아이를 업은 채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댔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이름으로 된 마이너스 통장, 퇴직금 중간 정산, 급기야는 시골에 계신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던 작은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끌어다 민우의 회사 계좌로 밀어넣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만 서연은 언젠가 그 독이 황금으로 채워지리라 믿었다. 서연에게 민우는 남편이 아니라 키워내야 할 또 하나의 아들이자 신앙이었다. 운명의 그날 밤 11월에 차가운 비가 내리던 새벽 3시 거실 소파에 앉아 졸고 있던 서연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에 화들짝 깼다. 불 꺼진 거실, 현관 센서 등 아래 서 있는 민우의 몰골은 처참했다. 이탈리아제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알코올 냄새가 났지만 그보다 더 짙은 것은 공포의 냄새였다. 민우 씨, 무슨 일이야? 연락도 안 되고. 서연이 다가가자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젖은 바지단에서 빗물이 거실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서연아.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서연은 회사가 망했구나 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투자 유치에 실패했구나. 그동안 쏟아부은 돈, 부모님의 집, 아이의 미래가 모두 공중분해되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심장이 발바닥까지 툭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젖은 등을 쓸어내렸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 방에서 자고 있는 5살 배기 아들 준수의 방문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다. 사채까지 썼어. 내일이면 놈들이 들이닥칠 거야. 당신이랑 준수, 험한 꼴 당하게 할 수 없어.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잖아.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남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손바닥에는 흥건한 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류상으로만 갈라서자. 위장 이혼이야. 내가 빚 다 떠안고 신용불량자 될게. 당신이랑 준수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야 안전해. 재산 압류가 들어오면 당신 월급까지 차압될 거야.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딱 1년만 버텨줘. 응? 서연은 망설였다. 가족이 흩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다. 하지만 빚쟁이들이 준수 유치원까지 찾아갈 거야라는 민우의 말에 그녀의 방어 기제는 무너졌다. 그녀는 남편의 희생에 감동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빚더미에 파묻히겠다는 가장의 결단.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협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재산 분할? 빚이 자산보다 많은 남자에게 무엇을 바란단 말인가. 서연은 양육권만 가져오며 남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위자료도 포기했다. 오히려 남은 현금 200만 원을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다. 밥이라도 굶지 말라고. 가정법원 앞.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 민우는 서연을 한 번 안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깊게 눌러 쓴 모자 아래로 쉰 목소리를 낼 뿐이었다. 미안해. 연락하지 마. 놈들이 도청할 수도 있어. 내가 자리 잡으면 그때 데리러 올게. 꼭 데리러 올게.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하고 작아 보여서 서연은 그가 택시를 타고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울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은 보지 못했다. 택시에 올라탄 민우가 모자를 벗으며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짓던 그 기괴한 미소를, 안도감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환희를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던 그 표정을, 그것은 덫에서 빠져나온 짐승의 표정이 아니라 사냥에 성공한 포식자의 표정이었다. 제2장 증발한 남자. 1년 9개월이 흘렀다. 계절이 7번 바뀌는 동안 서연의 삶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다. 친정 부모님의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겨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이자만 막고 있었다. 그녀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1층, 여름이면 습기가 차서 벽지에 검은 곰팡이 꽃이 피는 집에서 이들 준수와 단둘이 살았다. 낮에는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며 엑셀표와 씨름했고, 퇴근 후에는 준수를 맡겨둔 후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고무 장갑을 껴도 독한 세제 탓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르텄고 습진 때문에 밤마다 손이 가려워 잠을 설쳤다. 거울 속 그녀는 30대 중반이 아니라 50대처럼 보였다. 푸석한 피부, 퀭한 눈동자, 흐트러진 머리. 아들 준수는 나이에 맞지 않게 조숙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나이였지만 엄마의 지친 표정을 읽고는 마트 장난감 코너를 짐짓 외면하곤 했다. 그 모습이 서연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돈 많이 벌어서 온댔지? 준수가 물을 때마다 서연은 거짓말을 해야 했다. 응, 아빠 지금 멀리서 배 타고 있어. 아주 큰 고기를 잡으러 갔대. 민우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다. 처음 몇 달은 공중전화로 지방 공사판에 있다. 원양 어선을 탈 것 같다며 울먹이는 전화를 해왔지만 그마저도 6개월 전부터는 완전히 두절되었다. 서연은 그가 빚쟁이들에게 잡혀 몹쓸 짓이라도 당한 건 아닌지, 혹시 객사한 건 아닌지 걱정하며 매일 밤 악몽을 꿨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 대학 동창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 연락도 잘 없던 화려한 삶을 사는 친구였다. 서연아, 너 이혼했다는 거 진짜야? 응, 그렇게 됐어. 그런데 웬일이니? 아니, 내가 지금 청담동 명품 거리 쪽에 나와 있는데 방금 내 남편을 본 것 같아서.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수화기를 고쳐 잡았다. 식당 주방의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다. 잘못 봤을 거야. 그 사람 지금 지방에서 막노동해. 빚 때문에 숨어 지낸다고. 핸드폰도 정지됐어. 아냐, 서연아. 내가 강민우 얼굴을 모르냐? 대학 때부터 너 쫓아다닐 때 내가 징검다리 역할 다 해줬는데 점 하나 위치까지 다 알아. 분명히 강민우였어. 그것도 상당히 고급스런 차에서 내리던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고급 차를 탄다고 막노동을 한다던 사람이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어. 웬 여자랑 팔짱 끼고 들어가더라. 엄청 화려하게 생긴 여자였어. 머리는 칼단발이고 둘이 아주 깨가 쏟아지던데. 서연아,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맞지? 아니면 너 속은 거야? 친구의 전화를 끄는 서연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다. 설거지하던 접시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식당 주인이 욕을 퍼부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닐 것이다. 지은이가 잘못 본 것이다. 민우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내 남편이고 준수의 아빠다. 하지만 의심은 검은 잉크처럼 서연의 마음속에 번져갔다. 연락 두절, 밀린 양육비, 그리고 이혼 직전. 민우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던 엑시트라는 단어. 그때는 비상구를 찾는 꿈을 꾸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 엑시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서연은 적금을 깼다. 준수의 태권도 학원비를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 1년 동안 밥값을 아껴 모아둔 300만 원. 그녀는 그 돈을 들고 강남의 한 심부름 센터를 찾아갔다. 제3장 가면이 벗겨지다. 일주일 후 심부름 센터의 사무실. 낡은 소파 가죽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그곳에서 서연은 인생의 진실을 마주했다. 소장 마동석은 전직 형사 출신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꺼냈다. 그의 표정은 딱하다는 듯 혹은 한심하다는 듯 묘했다. 사모님,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근데 이번 사연은 드라마보다 100배 더하네. 드라마 작가들이 반성해야겠어.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 속에는 서연이 알던 패배자 강민우, 그곳에는 희생적인 가장 강민우는 없었다. 이탈리아 명품 수트를 입고 무수로 머리를 넘긴 세련된 사업가.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번쩍거렸다. 그가 타고 다니는 차는 친구의 말대로 3억 원을 호가하는 차량.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반포의 최고급 아파트. 그리고 모든 사진 속 그의 곁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차가운 인상의 칼담발을 한 미녀. 둘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골프장에서 웃으며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 여자 이름은 최유라. 34세. 겉보기엔 청담동 갤러리 큐레이터지만 실질적으로는 JK 인베스트먼트의 이사이자 강민우 씨의 자금 관리인 겸 동거녀입니다. 소장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서연의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렸다.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소장의 목소리만 뇌리에 박혔다. 강민우 씨 회사는 망한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이 이혼 도장 찍기 딱 일주일 전에 미국계 IT 기업에 매각됐어요. 매각 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연은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350억 원입니다. 350억. 서연이 1,5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시각에 남편은 350억 원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혼하기 전에 매각 사실이 알려지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니까 일부러 회사가 망한 척 연기를 한 겁니다. 빚쟁이? 사채? 다 쇼였어요. 사모님 명의로 빌린 돈들, 그거 다 강민우가 뒤로 빼돌려서 자기 비자금 세탁하는 데 썼습니다. 일종의 테스트였던 거죠. 아내인 당신을 어디까지 털어먹을 수 있는지. 서연은 구역질이 치밀어 화장실로 뛰어갔다. 변기를 붙잡고 위액을 토해냈다. 배신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철저하게 사육되고 도살당했다는 비참함이었다. 사랑했던 10년의 세월이, 아이를 낳고 키운 모든 순간이 그저 그가 성공하기 위한 연료로 쓰이고 찌꺼기처럼 버려졌다는 사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었다. 그는 연기자였고 사기꾼이었으며 영혼 살인자였다. 서연은 거울을 보았다. 초라한 50대 여자의 얼굴이 울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유리가 금이 가며 손에서 액체가 흘렀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제사장, 설계자들, 그리고 각성. 하지만 절망의 끝바닥에서 서연을 일으켜 세운 건 눈물이 아니라 화라산 같은 분노였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대충 붕대로 감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업계에서 독사로 불리는 변호사 한명석은 자료를 검토하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이혼 후 2년 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 1년 9개월 지났죠? 정확히 85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장을 접수하지 못하면 사모님은 법적으로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아주 많이요. 강민우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현재 모든 자산이 내연녀 최유라로 되어 있거나 싱가포르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되어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강민우는 여전히 신용불량자거나 무일푼일 거예요. 우리가 이기려면 최유라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강민우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차명인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350억의 실체를 찾아내야 해요. 서연은 다시 흥신소의 자료를 뒤졌다. 사진 속 최유라의 얼굴은 왠지 낯이 익었다. 이 여자를 도대체 어디서 봤더라? 기억의 파편을 맞추던 서연의 뇌리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다. 5년 전 민우가 창업 초기 투자 설명회를 하러 다닐 때였다.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갔던 강남의 공유 오피스, 그곳 라운지 구석에서 민우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던 여자. 서연이 다가가려다 멈칫했던 그 순간. 이봐요, 강 대표님. 유니콘이 되려면 짐부터 버려야죠. 와이프한테 질질 끌려다니면 큰일 못해요. 우리가 키워줄 테니 감성팔이 그만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때 민우와 있었던 그 여자였다. 최유라는 민우가 성공한 후에 만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우의 스타트업 초기 투자자이자 멘토였고 이 모든 범죄의 설계를 맡은 공범이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12년의 계획이 아니었다. 최유라는 민우의 재능과 야망, 그리고 도덕적 결함을 알아봤고 그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으며 성공의 과실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내라는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을 제거하도록 시나리오를 쓴 것이다. 민우의 우리 이혼하자는 말은 최유라의 입에서 나온 각본이었을 것이다. 서연은 그날부터 변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회계와 세법을 공부했다. 마동석 소장에게 남은 돈을 모두 건네며 부탁했다. 소장님, 강민우가 아니라 최유라를 파주세요. 그녀의 차, 그녀의 핸드폰, 그녀의 쓰레기통까지 전부 뒤져주세요. 마 소장은 서연의 눈빛에서 살기를 읽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사모님, 돈은 됐고, 나도 이런 양아치들 보면 피가 끓어서 말이야. 성공 보수로 받기로 하죠. 그리고 우리 확실하게 밟아줍시다. 제오장 유령의 귀환. 소멸시효 한 달 전. 강남 청담동의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 대한민국 상위 1%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곳의 VVIP룸. 강민우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유라야, 이번에 보트 하나 뽑을까? 남해 쪽에 정박해두고 여름마다 가서 타게. 최유라가 피식 웃으며 태블릿 PC 화면을 넘겼다. 해외 도피처 자금 세팅 끝났어. 싱가포르 법인으로 자금 이동 완료했고 스위스 계좌로 분산 예치했어. 이제 한국 뜰 준비나 해. 그리고 당신 아내 조용하지? 2년 다 되어 가는데. 아, 서연이? 걔는 순에 빠져서 빚 다 갚을 때까지 나 원망도 못할걸? 아마도 내가 빚쟁이 피해 도망 다니는 줄 알고 내 제사상이라도 차려줄 정도일 거야. 남편 민우가 킬킬거리며 웃는 순간 룸의 육중한 문이 벌컥 열렸다. 웨이터들이 당황하며 막아섰지만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는 그들을 밀치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의 옷차림은 이질적이었지만 뿜어내는 기운은 그 누구보다 압도적이었다. 강민우의 아내 윤서연이었다. 클럽 안의 음악 소리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민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술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너 여기를 어떻게 해? 서연은 뚜벅뚜벅 걸어가 테이블 위에 올려진 100만 원짜리 샴페인 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바닥의 대리석 타일에 내리꽂았다. 챙그랑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파편이 튀고 거품이 남편 강민우의 이탈리아 수트와 동거녀 최유라의 명품 드레스를 적셨다. 오랜만이야, 여보. 지방 막노동판이 참 화려하네. 여기가 원양어선인가 봐. 남편 민우는 사색이 되어 입을 벙긋거렸지만 옆에 있던 최유라는 침착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드레스의 튄수를 닦아내며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다. 윤서연 씨라고 했나요? 여기 멤버십 없으면 못 들어오는데 무단 침입에 기물 파손, 협박까지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시죠. 우아하게. 아내 서연은 동거녀 최유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 유라의 여유가 살짝 흔들렸다. 최유라 씨, 당신은 5년 전부터 우리 남편, 아니, 강민우 씨를 아주 잘 코칭해 주셨더군요. 당신의 이혼 시나리오는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마동석 소장이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위장해서 최유라의 차 안에 몰래 설치했던 초소형 도청 장치의 복사본이었다. 녹음 내용이 재생되었다. 남편 민우의 말. 서연이가 나중에라도 소송 걸면 어떡해? 걔가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동거녀 유라의 말. 걱정 마. 내 자산 350억은 이미 싱가포르 법인으로 세탁 끝났어. 한국 법원이 추적 못해. 그리고 걔는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서 변호사 쓸 돈도 없어. 그냥 밟아버리면 돼. 남편 민우의 말. 역시 자기밖에 없어. 그 멍청한 년이랑 살면서 내가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곰팡이 냄새 나는 집구석,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민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최유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건 불법 도청이야. 법적 효력도 없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 당하고 싶어? 유라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맞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안 받아줄 수도 있지.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서늘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하지만 국세청과 검찰금융조사부는 다르지 않을까? 당신들 350억 매각 대금 중 세금 얼마나 냈어? 거의 안 냈지? 기술 이전료 명목으로 페이퍼 컴퍼니로 돌려서 탈세한 정황, 이면 계약서 사본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서연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민우의 얼굴에 향해 집어던졌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남편 민우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비겁한 남편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다. 이거 터지면 강민우는 조세포탈로 최소 징역 10년, 최유라 당신은 횡령 및 배임 교사 혐의로 업계 매장이야. 당신이 관리하는 다른 투자자들 전부 다 전수조사 들어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서연의 마지막 말에 최유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렸다. 제6장 절벽 끝에 거래. 민우는 덜덜 떨며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서 읽었다. 자금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고 완벽했다. 단순한 흥신소 조사가 아니었다. 서연은 지난 3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 민우의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한 전 재무팀장을 찾아가 설득 끝에 내부 자료를 얻어냈다. 아이의 엄마는 강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도끼를 품고 복수를 위해 싸우는 여자는 치밀하고 무서웠다. 원하는 게 뭐야? 10억? 20억? 줄 테니까 떨어져.
그 정도면 평생 놀고 먹잖아. 남편 민우가 아내 서연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20억? 서연이 차갑게 코웃음을 한번 뱉어내고는 말했다. 준수랑 내가 겪은 지옥값이, 우리 부모님 피눈물값이 겨우 20억이야? 그럼 얼마를 원해?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야. 뭐? 민우와 유라가 동시에 되물었다. 175억. 정확히 절반 내놔. 그리고 준수 친권, 양육권 포기 각서 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의 눈빛이 민우를 꿰뚫었다. 3일 안에 기자회견 열어. 당신 회사 매각했다는 사실 언론에 공개하고 초기 창업 자금 전부 아내가 됐다는 거. 당신의 성공 신화가 천재의 성공이 아니라 아내의 고열이었다는 것 세상에 다 까발려. 그리고 나한테 공개 사과해. 미쳤어? 그럼 내 평판은? 내 다음 사업은? 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고. 남편 민우가 비명을 질렀다. 그에게 돈과 같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회에 비춰지는 이미지였다. 싫으면 검찰청으로 가고. 서연이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국세청 제보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다. 지금 누를까? 통화 버튼 하나면 당신들은 끝이야. 옆에서 지켜보던 최유라가 입술을 깨물며 민우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가 났다. 아, 강민우, 하라는 대로 해. 세무조사는 절대 안 돼. 내 투자자들 알게 되면 난 끝장이라고. 유라는 알고 있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민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제와 같이 다른 불법 자금들까지 줄줄이 엮여 나올 것을. 결국 절벽 끝에 몰린 것은 서연이 아니라 그들이었다. 민우는 부들부들 떨면서 서연이 가져온 합의서에 지장을 찍었다. 땀과 눈물, 콧물이 범벅된 그의 얼굴은 1년 9개월 전 거짓 눈물을 흘리던 때와 겹쳐져 훨씬 더 추악해 보였다. 그는 펜을 쥔 손을 떨며 서연을 올려다보았지만 서연의 눈에 동정이라고는 띠끌만큼도 없었다. 에필로그. 일주일 뒤 대한민국 경제 뉴스가 뒤집혔다. IT 신화 강민우 대표의 350억 엑시트 소식과 함께 그가 조강지처를 벌이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되었다.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의 천재 개발자 청년 멘토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사기꾼 국민 비호감으로 추락했다. 약속된 175억 원이 서연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숫자 0이 끝도 없이 찍힌 통장을 보며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덤덤했다.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복수가 성공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친정 부모님의 집 대출을 갚고 남은 빚을 모두 청산했다. 그리고 낡은 곰팡이 핀 빌라를 떠나서 준수가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 넓은 주택을 샀다. 강민우는 최유라에게도 버림받았다. 평판이 바닥난 그를 받아주는 투자자는 없었다. 돈은 절반이 남았지만 명예와 가족 그리고 미래를 잃은 그는 화려한 펜트하우스라는 감옥에 갇혀 술과 도박으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유니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추락한 비행기일 뿐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서연은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다. 준수가 조립식 비행기 장난감을 들고 뛰어왔다. 엄마, 이거 봐. 내가 만들었어. 이거 진짜 날 수 있을까? 준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땀 냄새가 향기로웠다. 그럼 준수가 만든 날개는 아주 튼튼해. 떨어지지 않게 엄마가 밑에서 꽉 잡아줄게. 우리 준수는 두려워하지 말고 날기만 해.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하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은 절벽에서 밀려 떨어졌지만 부스러지지 않고 복수를 했다. 그녀는 추락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비명을 지르는 대신 스스로 날개를 만들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든 피 묻은 날개가 아닌 자신의 고통과 의지,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진짜 날개를. 이제 그녀는 누구보다 높이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다. 유니콘의 어두운 그림자는 거치고 윤서연이라는 여자의 진짜 비행이 시작되었다. 디엔드.